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66이고 경북 안동에서 작은 전통 찻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외동아들 하나 믿고 살아가는 처지였죠.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 쓸고 대추차 끓이고 손님 몇 분 받아 웃으며 응대하다가 점심시간이 지나 조용해진 틈에 잠시 마루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어요. 바람도 적당히 불고 참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러던 참에 며느리 미경이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누군가 했더니 미경이가 멀뚱히 서 있는 겁니다. 얼굴은 잔뜩 상기돼 있었고 눈은 부은 듯 빨갛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어머니,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며 땅만 보고 섰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태도였죠. 거실로 들어와 앉자 그녀는 종이봉투 하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묻자. 미경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더니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낯선 법무법인 이름이 찍힌 서류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의 인감도장이 찍힌 종이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다시 물었을 때 미경이는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님은 직감할 수 있었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고 마당 너머로 불어오던 바람도 어쩐지 싸늘하게 느껴졌죠. 저는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김정희 씨의 금전적 개입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오한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대체 뭘 어쨌단 말인가? 왜 내 이름이 법률 문서에 등장하며 왜 내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가? 미경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인욱 씨가, 그러니까 아드님이요. 어머니 돈 때문에 지금 회사를 나가게 생겼어요. 그게 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숨긴 그 돈 때문이에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숨겼다니요, 내 돈이요. 그게 어떻게 그날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의 말은 점점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재산을 숨겼다면서요. 그 3억 원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돈이면 저희가 겪은 고생들 그중 절반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 내 평생을 쥐어짜서 모은 그야말로 내 무릎과 손가락 마디를 갈아 만든 돈, 그 돈이 이 아이 입에선 마치 자기네 당연한 몫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너희한테 줄 생각이 없었단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야. 그러자 미경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그 말 한마디로 무슨 큰 배신을 당한 사람처럼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아들 인욱이보다 자기 노후 걱정 먼저 하고 우리 고생할 때는 외면하시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 안으로 인욱이가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 한때는 제 손으로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며 키웠던 아이였는데 지금 그의 표정은 차디찬 벽돌 같았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 돈 아직 가지고 있지. 우리 그 돈 필요해. 이번엔 진짜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인우가
네가 그 말을 할 줄은 몰랐구나. 엄마가 너 대학 보내려고 뭘 포기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아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툭 내뱉었어요. 근데 엄마, 그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상속세며 증여며 어차피 나중엔 우리한테 올 돈 아니에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상속 증여 내 평생의 피가 담긴 그 돈이 이 아이에겐 그렇게 법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숫자에 불과했단 말인가. 그건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돈이고 내 결정이야. 엄마는 그걸 네가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 요구할 줄은 몰랐구나. 미경이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안 주시겠다는 거네요. 참, 알겠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앞으로 저희한테 뭐 기대하지 마세요. 그 말에 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감정이 모까지 차올랐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저희는 따로 할게요.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던가 알아서 하시겠죠.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고요한 칼날처럼 제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쌀쌀맞게 집을 나섰습니다. 케이크 상자도 들고 가지 않았고 현관문은 쾅 하고 닫혔죠. 거실엔 찬 바람이 맴돌았고 그 위에 낯선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며 묵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 걸까? 내가 키운 아들인데 저 아이는 정말 내 아들일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밤을 견디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묵직한 질문 하나를 심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일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그날 이후 제 안에서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요.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고 문자 한 통도 없었어요. 이누기는 물론이고 미경이도 말이에요. 원래 같았으면 주말쯤이면 얼굴 한 번 비췄을 텐데 그 주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편하더군요. 전화가 울릴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됐고 또 무슨 핑계를 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쩐지 허전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식, 내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돌아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누기가 아닌 미경이었습니다. 낮 12시 찻집에 손님이 들어차던 시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한숨부터 나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잠깐 뵐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는 단호하고 예의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듯 이야기하는 그녀의 말투에서 또 다른 무례를 예감할 수 있었죠. 저녁 6시 여느 때처럼 찻집을 정리하고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경이와 이누기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이누기는 고개도 못 들고 미경이는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혼자서 하지 마세요. 그녀가 내민 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최신형이었고 케이스까지 곱게 씌워져 있었죠. 저는 그걸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니? 미경은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뭘 하시는지 자꾸 걱정되더라고요.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것도 걱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위치 공유랑 앱 몇 개 깔아놨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위치 공유 앱, 이게 꼭 필요한 거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요즘 세상에 어르신 혼자 사는 거 위험하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걱정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건 감시였습니다. 내가 쓰러질까 걱정해서가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그 돈을 다른 데 쓰거나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들의 관심은 내 안전이 아니라 내 통장이었던 겁니다. 미안하지만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경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너무 완고하시네요.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아들 생각해서라도 좀 유하게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유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너희가 아니라 내 인생이야. 그 말을 하자 이누기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산다잖아.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위치 추적하고 소비 내역을 관리하고 통장을 감시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나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었고 눈만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의 기일에 이누기가 술에 취해 했던 말. 아버지처럼 되긴 싫어요. 늘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허무하게 가는 인생. 난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 말이 그제야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효도를 부담으로 여겼던 거예요. 책임이 아니라 짐처럼 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다. 그날 밤 새로 받은 스마트폰을 켜보니 위치 추적 앱은 물론 자동 로그인된 금융 앱들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것들을 모두 삭제하고 폰을 꺼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제 구형 폴더폰에 충전을 꽂았습니다. 숫자만 뜨는 그 작은 화면이 유독 반가워 보였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지킨다. 그 결심이 조용히 내 안에서 불처럼 번져갔습니다. 설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장에서 전 부칠 재료 사고 손주 입힐 한복도 고르고 한가득 반찬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을 시기죠. 하지만 올해는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기다릴 사람도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간소하게나마 밥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은 반만 했고 잡채도 양을 줄였죠. 송편도 시장에서 조금만 샀고요. 집안 가득 풍기던 고소한 기름 냄새 대신 조용한 라디오 소리만 흘렀습니다. 오후 5시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익숙한 구두굽 소리. 미경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누기도 따라 들어왔고요. 손에는 빈손이었고 아이도 데려오지 않았더군요. 어머니, 명절 잘 보내셨어요. 겉으론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말투 또한 예의는 갖췄지만 성의는 없었죠. 응, 와줘서 고맙다. 저는 반가운 척했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알았습니다. 오늘 이 방문은 명절이니까가 아니라 돈 얘기하러 왔다는 걸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미경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누기가 몇 마디 꺼냈죠. 엄마, 그때
통장 말이야. 아직도 생각 안 바뀌었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 그러자 미경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무슨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가족 간의 신뢰 문제라고요. 우리가 어머니 못 믿고 뺏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리 계획하자는 건데 왜 그렇게 완고하세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남처럼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뭘 아껴봤니? 아프다 하면 약값 보태줬고 힘들다 하면 생활비라도 넣어줬지 않니? 그건 잠깐이잖아요. 우리는 애 키우고 집 대출 갚고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는 그걸 몰라요. 그 말에 갑자기 숨이 막혀 왔습니다. 마치 내가 평생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산 사람처럼 말하는 그 당당한 태도에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죠. 그래, 난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럼 넌? 내 30년 식당 일하며 허리 다 망가진 거 너 보긴 했니? 순간 미경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또 옛날 얘기.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럼 차라리 일찍 은퇴하시지 그랬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얘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날 어머니로 받아들인 적 없는 남처럼 선을 긋고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미경은 식탁도 치우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애 맡겨두고 왔거든요. 인욱 씨랑 마무리하세요. 그렇게 말하곤 혼자 나가버렸죠. 뒷모습조차 미련 없이 남은 그릇을 하나하나 씻으며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에 닿는 그릇의 온기만이 현실 같았어요. 그날 밤 혼자 누운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혹시 내 노후를 계획하고 있는 걸까? 내 생명을 시간표에 올려두고 언제 얼마가 들어오는지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맺혔고 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나는 한 가정을 지키려 애써 왔지만 그 가정은 이미 오래전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찻집을 정리하다 보니 오래된 수납장의 서랍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서랍은 몇 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손도 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잠깐 정리나 해볼까 싶어 하나씩 꺼내보다가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손에 닿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정희 씨께라고 적혀 있었고 뒤에는 남편의 이름이 또박또박 써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의 흔적을 마주한 순간 가슴속 깊은 곳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삐뚤한 글씨, 군데군데 번진 잉크, 아마 병세가 악화되던 무렵에 쓴 편지였겠죠. 정희야, 혹시 내가 먼저 떠난다면 이 편지는 꼭 봐줬으면 좋겠어. 나는 늘 네가 너무 고생만 하는 게 미안했어. 그래서 보험 하나 들어놨다. 내 이름으로 된 건데 나중에 네 명의로 돌려놨어.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네 인생을 위해 써. 특히 인욱이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되면 효자인 척 할 수도 있어. 그땐 꼭 마음 단단히 먹고 내 몫은 네가 챙겨. 사랑해. 늘 미안하고 고마웠어. 영수.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버흠. 남편이 나 몰래 들어놓은 보험, 그리고 그거를 제 명의로 돌려놨다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3억은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남편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그 돈이 남편의 마음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 돈을 아들에게 설명도 못한 채 늘 죄인처럼 움츠러들었고 며느리 앞에선 마치 큰 잘못을 숨기는 사람처럼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저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몫은 네가 챙겨. 그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인의 뜻을 거스르는 배신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보안 확인을 거친 후 상담원의 말은 이랬습니다. 네, 고객님. 해당 상품은 이미 고인이 되신 후 지정된 수익자분께 3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수령 확인 서류에는 고객님의 서명이 맞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아릿했습니다. 진짜였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 준비해뒀던 그 돈, 그게 바로 제가 지금껏 쥐고 있던 그 통장 속의 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몰랐던 걸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미경이의 집요한 태도, 이누기의 태연한 재촉. 혹시 그들 중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 스마트폰을 통해 몰래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하나의 설정 항목, 자산관리 자동 연동. 나는 지웠지만 그 기능을 처음 설치한 사람은 미경이었고 그 안에 남아있던 자동 로그인 정보엔 분명 내 통장의 장호와 거래 내역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3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쌓였는지,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까지도. 하지만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내 입으로 실토하기만을 기다린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 그리고 제 남은 존엄까지도,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게 또 하나 있다는 걸 그 다음 날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문득 미경이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그 속에 등장한 아주 낯선 여성 한 명. 저 여자는 누구지? 아들의 옆에 선 너무도 다정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그게 바로 다음 진실로 이어지는 단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미경이의 SNS가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도 뭐든 자랑하고 올리기 좋아하던 아이였죠. 무심코 휴대폰을 켜고 그녀의 계정을 들어갔습니다. 몇 장의 명절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가족끼리 오랜만에 좋은 시간, 설 명절 행복한 순간. 그 사진 속에는 이누기와 미경이,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와인을 들고 웃고 있었고 배경은 고급 빌라의 내부 같았습니다. 사진 속 이누기의 표정은 너무도 편안했고 그 낯선 여자는 이누기의 어깨에 살짝 기대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댓글을 뒤져봤습니다. 언니 진짜 미인이다. 역시 언니 센스 최고. 뒤도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경은 그 어떤 답글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사진이 업로드된 시간이었습니다. 설 당일 오후 4시 27분. 그 시간은 이누기와 미경이 우리 집에 오기 10시간 전이었습니다. 미영절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나도 아니고 미경이도 아닌 저 여자라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시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사진 구석 테이블 위엔 생소한 케이크 박스가 놓여 있었고 그 상자에는 루엘 드 파리라고 적힌 고급 디저트 브랜드 로고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연결되었습니다. 며칠 전 인욱과 미경이 우리 집에 올 때 빈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아들이 조용히 뒷좌석에서 케이크 상자를 들고 나오는 걸 본 기억이 났습니다. 설마 그걸 나한테 갖다 주려던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 주고 온 거였어. 순간 배신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의 의심이 또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이누기의 두 번째 생활과 관련 있는 사람은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찻집에 오는 단골 손님 중 하나에게 조심스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자 변호사 손님이었죠. 저는 일부러 차를 무료로 대접하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혼외 관계가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인관계 중에 제3자가 개입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증거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소송도 가능해요. 왜요? 누구 아는 분 얘기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소만 지었죠.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편지를 스캔해 파일로 저장했고 통장 거래 내역을 정리해 USB에 옮겼습니다. 또 미경의 SNS 사진도 증거로 캡처했고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확대해 지인에게 보내 알아봐달라 부탁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그 여자 동 헬스클럽 직원이에요. 인욱 씨, 거기 회원이래요. 꽤 자주 본다던데요. 정확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한 상태였고 미경은 그걸 알고도 방치하거나 어쩌면 묵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경이 나에게 보여준 분노와 집착은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경쟁자로서의 본능이었던 걸까요? 그녀는 아들의 재산과 위치를 지키기 위해 내 존재를 통제하고 있었고 나는 그 틈에서 천천히 숨이 막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너희는 가족이 아니라 이해관계였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이 바뀌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 이번엔 내가 이긴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생겼으니까요. 남편이 남긴 유산, 내 남은 자존심,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 다음 날 저는 법무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무소의 문을 열던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법의 문턱을 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상대가 바로 제 아들과 며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정희 어르신 맞으시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담담한 말투의 젊은 법무사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의 편지, 보험 내역,
제 명의 통장 거래 기록, 그리고 미경의 SNS 캡처 사진까지. 제가요,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유언장을 쓸 수 있을까요? 제 재산을 철저하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이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모든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자식분들과 갈등이 생기더라도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시면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아들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법무사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금세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단, 그럴 경우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유언장에 기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 가족을 제외하는 건 가능하지만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를 남겨야 해요. 저는 작게 중거리듯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이미 제 마음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날 유언장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유산의 전부는 특정 공익재단에 기부하되 제 명의로 작은 장학금을 하나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정희장학회, 제 이름으로, 제 뜻대로, 그리고 제 남편의 이름까지 새겨 넣은 작은 기념비. 그 장학금은 매년 지방의 가난한 여학생 한 명에게 지급될 것이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집안 형편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 중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리실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제가 죽고 나서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를 직접 마주하게 하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법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식 유언장과 함께 영상 기록도 남겨드릴게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르신의 육성으로 진심을 전달하실 수 있도록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살았는데 이렇게라도 제 의지를 누군가 대신 정리해주니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SNS도 하지 않던 제가 가짜 계정을 만들어 미경의 움직임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이누기의 신용정보를 조회해보니 이름 모를 대출 몇 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국민카드, 고객님의 3월 청구 금액은 총 7428 전점원입니다. 실백이 넘는 카드값이라니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 이미 제 돈을 염두에 두고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찻집 단골 손님이던 그 변호사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미리 자산을 빼돌리면 나중에 아이들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산은 본인의 생전에 마음대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걸 몰랐던 자식들이 뒤늦게 문제 삼는 경우는 많죠.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 다 정리해 두셨다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건 이 아이들이 제 진심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두려움에 움츠리고 있다고 믿고 있겠지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 시간이 괜찮으시면 이번 주 일요일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미경의 전화는 의외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연락 한 통 없던 그녀가 먼저 다가온 건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와라. 밥은 미리 해둘게.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말투는 어색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이제 뭔가 터뜨리겠구나. 속으론 웃음이 났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인욱과 미경이 다시 집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도 빈손이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확신이 섞인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승부를 걸기 위해 준비해온 무언가가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식사 후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인욱이 직장도 계약직으로 바뀌었고 대출이 계속 쌓여서요. 그녀의 말에 인욱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자금 일부만이라도 저희가 갚아나가면 되니까 잠깐 손에 쥐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갚아나가겠다고. 언제까지? 1년, 3년, 10년. 미경은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할게요. 미경아, 인욱이는 알고 있니? 네. 너 내 남편 직장 바뀐 거 말고 다른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 내용 말이야. 그 말에 인욱이 고개를 번쩍 들었고 미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네가 올린 사진, 와인이며 케이크, 그리고 옆에 앉은 여자, 그게 명절 당일이었지?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테이블 아래에서 태블릿을 꺼내 그 사진을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라. 시간, 장소, 얼굴 다 찍혀 있다. 그리고 이 여자 헬스클럽 트레이너라고 하더라. 인욱은 황급히 말을 뱉었습니다. 엄마, 그건 그냥 아는 사람이야. 우연히 같이 찍힌 거고. 인욱아, 너 정말 엄마를 그렇게 바보로 봤니?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고 삼키고 속으로 끓어오르던 모든 감정이 단단히 뭉쳐져 나오는 말투로 변해 있었죠. 너희 둘이 합심해서 내 돈을 어떻게든 가져가려 했다는 거. 난 이미 알고 있었어. 그제야 미경은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예전처럼 억울한 척도 하지 않았고 대놓고 비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어머니도 다 아셨다니 잘 됐네요. 결국 줄 거잖아요. 자식인데 줄 생각 없어. 네, 그 돈 이미 법적으로 처리 다 해놨어. 너희는 한 푼도 못 건드려. 아니, 못 건드리는 게 아니라 건드리면 법적 문제 생길 거야. 미경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제가 테이블의 한 장에 복사 서류를 올려놨기 때문이죠. 유언장 사본, 정의장 학회 설립 계획 포함. 이건 그냥 참고하라고 주는 거야. 혹시 나중에 궁금할까봐 내 유산이 어디로 갔는지, 왜 너희에겐 한 푼도 가지 않았는지. 인욱이 당황한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냐? 우리도 잘못한 건 있지만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잘못. 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독한 허무함. 넌 아빠가 너 대학 보내려고 그 비 오는 날에도 배달하러 나간 거 기억하니? 미경이 널 처음 데려왔을 때 내가 네 대신 쌀 씻고 반찬 챙겨 보낸 거 기억은 하고 살아. 침묵.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참지도 숨지도 않을 거야. 그 말에
이눅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미경도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철컥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조용히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제야 조금은 당신 마음에 보답한 것 같아요. 며칠간 조용했습니다. 집안도, 마음도, 심지어 휴대폰 알림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동네 슈퍼 앞에서 이웃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 씨, 요즘 괜찮으세요?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소문이요? 그러니까 며느리분이 동네 게시판에 무슨 글을 올렸다더라고요. 어르신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면서 재산 관리를 못하신다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마이, 그들은 이제 나를 정신 못 차리는 노인으로 몰기 시작한 겁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익명으로 올라온 글 하나가 분명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 최근 기억이 오락가락하셔서 걱정이에요. 혼자 사시는데 자꾸 통장도 잃어버리고 잘못된 사람한테 속을까봐 가족으로서 걱정이 너무 큽니다. 혹시 주변에서 도움 주실 분 있을까요? 이 글은 익명이었지만 아이디는 명백했습니다. 미경팔25. 평소 미경이 쓰던 SNS 닉네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댓글엔 그녀의 지인들이 힘내세요. 어머니 돌보는 며느리 대단하다라는 동정 가득한 반응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뿌 하고 끌어올랐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찻집 문을 걸어 잠근 채 예전에 다녀간 그 변호사 손님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명예훼손 관련으로 고소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증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전화로 답을 주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특히 어르신처럼 공적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치매라는 악의적 주장에 휘말리셨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캡처해 두셨죠? 네, 댓글까지 전부 저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정희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미경이 불쑥 찾아온 겁니다. 당당한 표정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죠. 어머님이 많이 외로워하시잖아요. 우리 가족이 너무 소홀했나 싶기도 하고.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60대 주민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게시판에 그런 글 올리셨어요? 치매라니 어제까지 우리 찻집에서 주문 다 받으시던 분인데.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조용히 문을 열고 회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제게 시선을 돌렸고 미경도 저를 본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회관 한가운데로 걸어나가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건 단 하나입니다. 저는 치매도 아니고 판단력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저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미경아, 입 다물어라. 이미 경찰에도 고소 접수됐다. 그 말에 회관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해온 봉투 하나를 꺼내 주민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설립한 장학재단 관련 문서입니다. 제 유산은 앞으로 저처럼 공부하고 싶지만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쓰일 겁니다. 한순간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까지 잃은 듯 말없이 뒷걸음질 쳤고 이눅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람들이 제게 박수를 쳐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정희 씨, 어휴 속이 다 시원하네요.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쥔 것 같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한옥 마당 가득 진달래가 피어났고 바람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래된 닭이의 따뜻한 차를 따라 찻선재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이젠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 무릎을 쓸어내리며 일하던 찻집도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손으로 끓여낸 국물이 그립기도 하지만 그보다 지금의 정적이 더 소중합니다. No. 며칠 전 장학회 첫 수혜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지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며 학교에선 우수한 성적을 놓치지 않았지만 늘 교복이 작아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아이. 그 아이의 담임 선생이 보낸 추천서를 읽고 나는 몇 번이나 울었습니다. 이 장학금이 그 아이의 날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회신했고 아이는 곧 고맙다며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도 식당하셨어요? 저도 나중에 꼭 따뜻한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게요. 나는 알았습니다.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들이 결국 이 아이의 삶을 통해 어딘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요. 내 남은 삶에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이눅과 미경은 결국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명예훼손 건은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선처 없이 진행했고 벌금형이 확정되자 그들은 조용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자식이란 이름이. 가족이라는 껍데기가 그렇게 쉽게 버려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족이라 해서 모두가 따뜻하지는 않다는 걸. 피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진짜라는 걸. 나는 매일 새벽 마당의 화단에 물을 줍니다. 장학회의 첫 수혜자 이름을 딴 화분도 만들었고 거기엔 붉은 작약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마을 어귀에서 마주친 사람들은 이제 나를 정희 씨가 아니라 정희 이사장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웃음이 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희 아줌마로 불러요. 아직 김치도 담그고 마당도 쓸고 살아야 하니까요. 며칠 뒤엔 마을회관에서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 정희장학회의 첫 수여식을 여는 날이죠. 나는 그날 남편의 사진을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이 남긴 걸 헛되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이제야 내 삶을 되찾은 것 같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로만 살지 않습니다. 누구의 시어머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저 나, 김정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켜야 남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앞으로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멘트 예시, 영상 종료 전.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